땅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2부는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목이 땅과 연관되라고 복덕방 영을 연관한 얘기인데요. 요 얘기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복덕방은 말 그대로 땅에 대해서도 또 투기, 네, 그것도 예전에 복덕방 하면 항상 영감들이 죽치고 있다. 특히 뭐 고스톱을 치면서 그 전형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세 분, 안초시, 서참희, 박희환이라는 이제 영감 분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안초시라는 분이 그 성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까탈스럽다고 봐야 될까? 불만이 많고 본인의 지금 이제 궁핍한 생활에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로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탕주의에 빠져서 나는 한탕을 꼭 이제 꿈에 그리고 있던 차에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그런 정보가 흘러 들어오죠. 그 이제 박희환이라는 영감하고 서창희. 그러니까 먼저 안초시라는 그러니까 분은 초시가 이름이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글 좀 읽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양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안초시 뭐 이런 식으로 불렀고 아니군요. 이게 약간 아니군요. 그 조선시대 네, 과거를 보면 이제 처음에 향리에서 시험을 봐요. 일종의 이제 예비고사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 초시야. 합격하면 초시가 돼요. 예비고사.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합격하면 이제 진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진사까지가 되면 그 한양에 올라가서 성균관에서 정식으로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해서 급제를 하면 관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 초시 이런 게 진사 많잖아요. 진사 뭐 생어는 이제 과거 합격해서 말단 이제 지금 말하면 국어 공무원이 된 거고 생어는. 근데 이제 초시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가 토지에도 김초시라고 나오는데 동학 그 같이 이렇게 연루돼서 하는 되게 이제 깐깐한 성격으로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 초시하는 사람들이 초시에서 더 이상 이거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하는데 계속 초시야. 그러니까 나이들이 대부분 결국은 어정쩡하게 하다가 이제 동네 훈장이나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성격이 좀 깐깐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묘사들이 이제 이 복덕방에 있는데 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욕구는 있는데 만족되는 성과를 본 적이 없는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정보를 듣게 되고 뭐 지금 LH 부동산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뭔가 이제 호재가 떴다라고 이제 그 정보를 듣게 되고 당장 이제 투자금을 구해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다리를 들어놓고 무용을 하던 그래서 어느 정도 뭘까 신여성으로 성공해 가던 딸을 졸라서 여기에 이제 딸은 그동안 아빠한테 이제 셔츠 하나도 안 사주고 아니죠 샤츠라고 그러나요? 샤츠 안경다리 안 사주고 안경다리 고쳐야 되는지 그냥 뭐 반값만 줘서 그 담배 사 먹고 말아버리고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불만이 가득한 차에 딸한테 투자 계획을 얘기하니까 이게 투자 계획이 막 50배 이렇게 돼요. 한 1년에 한 2배 이러면 현실성이 있는데 한 50배를 꿈꾸죠. 예, 그래서 3,000원을 딸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제 결국은 투입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거짓 정보로 인해서 그게 이제 전혀 수긍을 못하니까 딸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거는 이 친구들하고 그것도 있어요. 복덕방에서 이 우정이 이제 서로 간에 갈등들이 이제 굉장히 원초적인 갈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안초시를 보내는 서참이가 정말 애잔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복덕방은 사실 진짜 현실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깜짝 놀랐던 그렇죠. 작품이죠. 이게
일제시대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이야기랑 거의 뭐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초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초시 뭐 이렇게 참이 서참이 이렇게 한일 합방 이후에 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인 것 같은데 복덕방에서 서로를 뭔가 이렇게 질투하면서 시샘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결국은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그런 형태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 서로를 시샘하고 질투하던 이 관계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 결말이 뭔가 이렇게 뭔가 딸한테서 돈을 해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상상을 하다가 그래도 서로 약간 뭔가 드라마 들어왔다. 막장 드라마를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말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다 영감으로 나오고 노인들이랑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본인이 50대를 겨우 넘긴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재밌는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70은 넘어야 영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 70살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노인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도 많았대요. 예, 이게 딱 보면 기획고동산에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발될 거라고 알았는데 개발이 그래서 먼저 누가 선수를 쳤는데 보니까 아니야, 거짓 정보야. 그 놈이 이걸 또 처분을 하려고 이 소문을 헛소문을 또 기획부동산이 거기에 이제 당한 건데, 여기 보면 축항 이게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여기 62쪽에 보면 대정 8, 9년 이후는 시골 부자들이 돈은 다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 같은 중앙지대에는 그리 고흥만 아니면 만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이 대정 8, 9년, 대정이 1912년이에요. 대정 원년이. 그래서 8, 9년이면은 딱 이게 그 3.1절 터진 김인년이나 1919년, 20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 1920년대 이후로는 이게 말하자면 조금 그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뛰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식민지 조선에서 점점 이렇게 개발 부분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축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근데 그게 어디 나진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황해연안에 나진 같은 게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나진은 원래 이제 한경북도 지금도 뜨잖아, 나진 선봉지구가. 그런 나진항 같은 게 말하자면 항해도 쪽에 생긴다는 정보를 흘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황해도 이제 그 황해 쪽으로 거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뜬구름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가서 현장 답사를 안 했다는 소문만. 그렇죠. 뭐 대부분 그렇지, 뭐 당하는 건 그래서 당하는 거고. 근데 이때 보험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딸이 보험을 들고 있었어요. 개화된 그 무용수인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저는 정말 아까운 게 있는데, 분명히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보험증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보험증서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 납입한 영수증.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워서 별로 뭐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내가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걸 분명히 챙겨서 책갈피 어디다 끼워놨는데 없어졌어요. 엄청 그럼 많이 뒤져봅시다. 왜냐면 이제 보험, 우체국 보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정국 뭐 이런 게. 근데 얘네들이 해방되면서 그냥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예전에 김원호 의원인가 이거를 보험료 냈는데 그냥 다 띠킨 거잖아, 말하자면. 그거 배상 이것도 한 적이 있거든. 그거 제안한 적 있었죠. 응, 그래서 이거 나 찾아가지고
못 찾겠는 거야. 찾는데 보험조사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속상하네요. 좀 더 해 잘 드는 서재를 꾸밀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영월 영화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영월 영감은 이제 성액이라는 근데 아저씨라는 호칭을 하는데 성액이라는 이제 저는 이제 조카 정도로 그렇겠죠. 생각을 했었어요. 맞을까요? 맞아요. 아, 네. 이제 그 아저씨 조카 당숙이나 뭐 그런 거 네. 같아요. 이제 그 찾아오죠. 영월 아재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데 좀 빌려달라. 근데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와서 빌렸는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데 저변에 깔리는 이야기 보면 이 캐릭터가 나와요. 어떤 분인지. 근데 영월에서 어느 정도 욕망이 있으셨던 분이고 굉장히 그 호탕하며 누구 하나를 피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은 정도의 우직함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이제 인물이 와서 당수자도 무시하지 못하는 인물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팔아서 한 700원, 1000원을 빌려달라는데 이제 700원을 빌려주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 당숙이라는 분이 탄광이네. 금광. 그 당시에 금광이 사실은 좀 많았었잖아요. 많고 이제 그 대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은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개인이 금광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될 확률이 1000분의 1이나 될까 10,000분의 1이 될까 이런 건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일확천금으로 찾아서 이제 나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 복덕방 영감하고는 다르게 저는 조금 무게가 조금 더 있게 봤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조금 더 무게가 있게 봤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 폭발물 사고로 본인이 폐혈증까지 걸려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조카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주잖아요. 네, 그걸 발견하는 걸로.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애장품을 다 팔아넘기고 원금은 전혀 수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허무한 장면을 본인이 가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내주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시대에도 과연 이런 미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감정이 들 정도로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방에 본인의 욕망을 뭐든지 쏟아부었던 한 캐릭터와 그거를 이해하려고 했던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낭만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처럼 누가 내 골동품이라면 그냥 진짜 없는 데다 털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나오죠. 고려시대 자기. 근데 이번에 진짜 기막힌 정보가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보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어쩌면 그 시절이어서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태준 작가 자신이 좀 어떤 그런 스타일 성향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일정한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지는 않고 그렇게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삶의 인간에 대한 휴머니스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에 정 박사가 사람은 좌익적 계열의 작가이기에는 좀 결이 안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돌다리에서 그 창섭도 그렇지만 어떤 아버지를 이해하는 여기서도 이건 그걸 골동품 처분해서 아저씨를 준 거는 뭐 투자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평생을 바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그냥 필요하다니까 그냥 선뜻 자기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줘서 뭐 내가 금을 발견하면 내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아저씨였던 거야. 그죠? 이분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 그러니까 잘못돼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도 정말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한 건데, 우리나라가 정말 금이 많은 나라예요. 뭐 우리 뭐 신라도 또 금관의 나라인 것처럼 금이 진짜 많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유정 작품에도 금 따는 콩밭이라고, 누구나 이 금 캐러 가세, 금 캐러 가서가 말하자면 시대적인 그 이게 한탕이지. 그때 로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금만 발견하면 이제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그냥 콩밭을 막 헤쳐가지고 거기 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콩농사 다 망가뜨리면서 했는데 집불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금강을 해서 성공한 놈도 진짜 있잖아요. 있죠. 누가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그 남이 캐다가 버린 금강을 들쑤시다가 진짜 대박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까지 인수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원래 고종 때, 대한제국 때 보면 그 평안도에 온산금강이라고 있어요. 동양 최대 금강이에요. 그 미국 알렌 공사 이쪽에서 팔았는데 결국은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지. 어마어마한 매장이야. 금의 매장이 아직도 많을까요? 그래서 그거 늘었지, 그 굴.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모나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 우리라고 방문가 되지 말라는 거 있어. 캐다. 그리고 또 그 사금도 되게 많아. 사금. 그러니까 그 물가에서 나오는. 개울에서 모래에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 금맥이 있으니까 물에 씻겨서 사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채를 걸러가지고 막 그 사금 채취하는 것도 그 당시 풍경에 아주 흔한 풍경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30년대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먹고 살기 힘들고 막 하니까 이 일확천금에 대한 그게 그 어떤 금 캐는 로망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 시대적인 그 흐름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그런 욕망들 있죠.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망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이든 뭐든 자산을 확 뻥튀기 해야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손해나 뒤처짐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 영월영감이 뭐 돈 이야기라고 한탕을 노리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근데 책을 읽고 보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그 철학이 있는 이거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그렇죠. 있는 금강업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꼭 성공해내겠다. 그 느낌을 프로페셔널한, 네. 프로페셔널. 저는 약간 그 이태준이 가족과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영월영감이라는 분이 여러 해 동안을 볼 수 없었고 생사조차 모르던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갑자기 와가지고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느낌을 가지고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너의 친척인데 돈을 좀 다오 하면은 어떻게 주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예, 끈끈한 그런 게, 혈연 의식이, 네. 이때는 뭐 당연히. 당연했던 그래서, 건가요? 그리고 집안 어른에 대한 그렇죠. 이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 많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흩어진 거지, 그 농경 사회에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되게 돈 좀 있는 조카였다. 그치. 보면은 노다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희망을 보여주는. 그렇죠. 네, 참 착하구나. 차 타고 가잖아요. 그것도. 네, 자동차 타고. 브루주아인 것 같아요. 브루주아. 네. 직업이 나오네, 이 사람이? 직업은 안 나와요. 직업 안 나와요. 그럼 그 창섭 그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 네. 우리 영월의 영감까지 해서 이제 돈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잠깐 끌었다 갈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잠깐 끊었다. 네, 끊었다 네. 갔죠.